네, 1월 25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반포 PIB 센터 한상혁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지 못한 것 같은데 목소리가 힘든 하루였죠. 목소리가 장기입니다. 아주 울면서 왔어요. 지금 속이 아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유, 그래요. 지금 뭐 증권사 근데 사실 증권사 계신 분들만이 아니죠.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모든 투자자가 아마 그런 비슷한 마음일 텐데, 일단 오늘도 나스닥이 이제 지난밤에 좀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해서 맞아요. 한국 시장이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맞아요. 역시나 오늘도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났네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미국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미국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이제 1% 정도 이렇게 넘게 밀리다 보니까 장중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의 효과가 좀 확실히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이 좀 많이 쌓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외국인이 보시면 그림 보시면 그 선물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매도가 나올 때 1조 원 넘게까지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이렇게 출회가 되고 거기에다가 현물까지 같이 때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좀 버티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너무나 힘든 나날의 연속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8%, 0.9% 플러스권에서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 수가 역대에서 한 4번째로 많은 날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권을 계속 그렇게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수가 이렇게 많았던 그런 날은 어제 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대만 증시, 중국 증시가 멀쩡했는데 거의 국내 증시만 거의 초토화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오늘 역시도 그런 초토화된 분위기는 이어졌는데 제가 장중에 아마 12시 반 넘어가서 1시 조금 그 전후로 해가지고 봤는데, 야, 이거 양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수가 한 120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일부 테마성, 정치적인 이슈를 갖고 있는 테마성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빠지는 그런 좀 형국이 좀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지만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좀 올라오면서 상승 반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면서 좀 어려운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참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거. 저 지난번 어젠가요? 그젠가는 다른 해외 증시는 다 괜찮았을 때 우리만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LG에너지 솔루션 그 수급 문제 네. 때문이 아니냐 근본적으로. 이러면서 LG에 대해서 좀 원망스러운 눈길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가 국내 증시에 이렇게 너무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정도까지 작용을 할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지금 증시의 하락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을 거고 연준에서의 그런 중앙은행에서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행보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어울려지면서 국내에서는 수급적으로 너무 좀 많이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느끼는 건데 우리의 자본시장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왜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째 장외 시장에 있는 녀석들을 몸값을 더 쳐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K옥션이 좀 상장을 했죠. 그렇죠. K옥션이 상장을 했는데 사실 국내 경매 시장에서의 명실상부한 1위 업체는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은 상장이 되어 있고 어제 이제 K옥션이 2등 업체로서의 상장을 하게 됐는데 어제 K옥션하고 서울옥션이 시가총액이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K옥션이 서울옥션 시가총을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현상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실적 이런 거와 상관없이 장애에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몸값이 많이 쳐주는 이상한 기현상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또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상장 공모가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있는데 얘도 지금 시가총액이 6조 원을 좀 넘어갈 거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의 증권사에서는 벌써 몸값이 벌써 뭐 10조 원이 넘어가니 많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사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사이즈가 실적 사이즈가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비슷해요. 그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시가총액이 한 4조 중반 정도밖에 안 하는데 벌써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장외에서 시가총액이 8조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 어떤 지금 현상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이게 증권사들이 그 IPO 그 IB 쪽에서 이거 영업하느라 세게 가격 조건 세게 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올리는 그 거? 영향이 굉장히 크고 이번 기회에 한번 뻥튀기를 해보겠다라는. 그 회사 입장에서 돈 같은 가격에 돈 더블로 들어오면 더 좋으니까. 맞아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한탕 챙겨보겠다는 식보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 역시 정확한 밸류에이션 측정보다는 어떻게든 그냥 수수료 따먹기를 위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너무 몸값을 좀 거대하게 좀 쳐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작년에 이제 카카오 계열사들 상장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이게 원래 한 덩어리였잖아요. 카카오에. 한 덩어리였는데 이런 애들이 하나둘씩 상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와 관련된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냥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한 40조? 그 정도 할 거고요. 빠져서 지금 40조 할 거고요.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각각 20조 정도 할 겁니다. 각각.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5조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카카오 관련된 상장사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합하면 80조에서 90조예요, 이거. 이게 몸짓이 어마어마하게 좀 부풀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이 상장을 하던데 뭐 시가총액 2위를 뭐 넘나드는 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뭔가 굉장히 뻥튀기해져서 상장 시장으로 넘어온다라는 그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성장성이 좋고 뭐 CATL과 비교했을 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국내 수급적인 그 빨림 현상, 모든 수급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런 방법도 없다라는 부분이 사실 이 정도 사이즈가 상장을 하면 금융당국에서 좀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패시브 자금에 뭐 이렇게 편입을 할 때 기준을 좀 마련을 해준다든지 기한을 뭐 한 1년에서 2년 정도 여유를 좀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규정 마련이 이미 됐었어야 되는데 이거 뭐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우리 금융당국이 후진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정말 우리 금융시장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싶을 정도로 다시 한번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금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보시면 다시 한번 수급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열심히 외국인들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대형주를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은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일정 비율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멀쩡한 종목들 계속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네들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매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대형주도 매도한다라는 거 자기네도 알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선물 매도 치죠 지금. 선물 미리 매도를 치고 거기다가 이제 쏟아 부으니까 선물에서는 수익이 나겠죠 얘들은. 근데 현물로 매도 치니까 당연히 뭐 선물에서 수익이 나도 이게 결국은 지수가 빠지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멀쩡한 주식들까지 모두 다 사요나라하게 만드는 아주 이런 그지 같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말 좀 어려운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있고, 뭐, 저 역시도 대부분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다시는 좀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사례를 좀 안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하여튼, 네. 참, 이거 오랫동안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어쨌건 큰 흥행에 성공하면서 한국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어쨌건 LG 화학 주주들은 뭐 그 혜택을 전혀 못 받은 상황이니까 더 욕을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는 전혀 이런 걸 신경을 안 쓸까요? 저는 되게 불만이에요. 네, 이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당연히 이 정도 사이즈의 규모가 상장을 하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와, 우리 공무원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 계시겠지만 너무 철밥통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예. 네. 하여튼 이러한 불만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도 금융 당국에서도 알겠죠. 알면서 이제 뭔가 또 대책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희망도 가져보는데 또 나와봐야 또 말잔치로 끝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예. 지금은 국내 증시는 너무 수급적인 교란 요인이 커서 사실 뭐 어디가 저점이 이게 수급이 깡패라고 사실 이런 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뭐 최근 들어서 뭐 자주 겪는 일인데 해외 증시가 멀쩡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만 굉장히 약한 모습을 자주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급이 깡패라고 때리는 매에는 장사 없다고 이렇게 위에서 그냥 속절없이 매도가 나오면 이거 빠져도 솔직히 펀더멘털 상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빠지면 굉장히 대응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은 딱 그런 구간이 여러 매크로 지표적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아울러지면서 그렇게 좀 그러니까 두려움이 좀 증폭되는 그런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뭐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고. 자, 일단 우리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해봐야 될 건 해야 되니까 일단 LG에너지솔루션 말고 대외 변수로 지금 봐야 되는 게 일단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일촉즉발 상황. 네. 이게 이제 조그만 국지전이 아니라 이게 뭐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가 붙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니까.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잖아요. 정치적인 부분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개 뭐 주식쟁이인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게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와 관련된 우려를 굉장히 크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이 갈등이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바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지금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갈등이 심해진다라고 하면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라는 두려움이 지금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이유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적 해석을 떠나서 미국과 러시아라는 초강대국이 이제 힘겨운 위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어느 국가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근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빠졌을 때 주된 이유로 꼽았던 이유가 미국에서의 그 국채금리 상승이었거든요. 미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성장주가 빠져요, 기술주가 빠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미 국채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고, 다우 종목들, S&P 종목들이 가리지 않고 계속 빠지는 현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말미암아서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 주식과 관련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조금 비중 축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 정세를 본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생각을 본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 미국, 유럽 이런 서방 국가들이 지금 군대를 좀 주둔시키고 있고 지금 상당히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취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또 한 번의 뭐 재선이라든지 이런 걸 노리는 푸틴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경제 위기가 심화가 된다라는 거는 좀 뼈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단순하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영토를 확장시키겠다, 자기네들이 이 땅 따먹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만 동유럽 지역에서의 그런 러시아의 그런 영향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좀 올리겠다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만 달성한다라고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를 전쟁으로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과의 그런 패권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러시아의 그런 마찰을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시킨다라고 하면 미국 정부도 이걸 감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러시아와의 그런 마찰을 좀 최대한 피하려는 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 아까도 제가 대표님하고 뭐 방송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방송에서 이렇게 칼춤 추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중국은 이제 대만을 바로 침략을 할 것이고 북한에서는 이제 남침을 이제 시작을 해서 제 3차 세계대전에 이제 반발이 될 것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 증시에 대한 하락을 부추기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와 이런 확인되지 않는 그런 내피셜을 뭐 공공연하나 이렇게 사실 마냥 그렇게 좀 퍼뜨리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예전과 다르게 저희도 이게 815 채널 유튜브를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해졌잖아요. 시장에서도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졌는데 정말 그런 정말 이성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말 뭐 근거 없는 그런 말들을 써가면서 국내 시장과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들 좀 현혹시키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식 시장에는 좀 더 크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지 다 이해관계들이 있죠. 이렇게 뭔가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또 세상의 관심이 또 끌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시가 하락을 하면 이렇게 진짜 칼춤 추시는 분들이 나와요. 나오면서 거봐 내 말이 맞지 하락한다고 했지. 그래서 뭐 지금 뭐 주가 지수가 한 2,720 정도까지 오늘 이렇게 끝났는데 이건 이제 자극적인 표현을 하려면 이거 2,500을 갑니다. 뭐 2,500 깨집니다. 2,400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그래야 이제 구독자 수도 많아지고 클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발 좀 그런 부분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안 좋지 않냐. 그리고 계속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한쪽의 얘기만 들어서는 정말 우리가 시장이 반전이 나왔을 때 잘 대처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그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극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자기만의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말 내피셜을 가지고 소설을 써내가면서 뭔가 증시 하락을 좀 부추긴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여러 방송 채널을 보시겠지만 잘 현명하게 잘 가려서 좀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가 많이 돈다는 건 이제 지금 그만큼 이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니까. 한쪽으로 많이 쏠렸다라는 거겠죠. 워낙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네. 자, 일단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있죠. FOMC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미국에서도 파병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FOMC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FOMC 회의 이후에 금융시장을 달래는 말이 나올 것이냐, 오히려 더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이거에 따라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 뭐, 815 채널에 나와서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상당히 저도 생각했던 부분들보다도 연준에서의 그런 긴축적인 행보가 좀 빨라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한 3, 4주, 거의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가져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말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액션을 취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액션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이 좀 틀렸죠. 틀렸고, 지금은 거의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거의 10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해도 이상해요. 지금 이제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해도 좀 이상할 정도로 상당히 금융시장에서는 당연하다시 금리 인상을 좀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이런 얘기가 있죠. 올해 4회 금리 인상이 아니라 6, 7회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장 1월부터 이번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있을 FOMC에서 깜짝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3월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25bp 인상이 아니라 50bp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 역시도 올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부터 바로 시작을 할 것이다.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연준 위원들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바도 없고요. 다 그냥 사실 쇼쟁이들이 미국에서 좀 흔히 얘기하는 좀 베어리시하게 좀 보는 그런 투자자들의 입에서 좀 나오는 말이 금융시장에서는 당연하다시 지금 반영을 좀 하고 있고, 너무 좀 앞서서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만약에 이번에 FOMC 회의가 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심할 수 있고 경계감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나 빠르게 지금 시장에서의 긴축적인 행보를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월에 FOMC에서 연준이 조금의 더 매파적인 성향의 뉘앙스를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더 놀랄 부분들은 없어요. 사실 더 놀랄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번 FOMC 결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장은 경계감보다는 안도감을 좀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글쎄요, 저도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1월에 당장 25pp 정도의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놀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네. 하여튼,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FOMC 회의 이후 오히려 악재 소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사실 좀 확률적으로 더 많기는 하더라고요. 워낙 좀 빠르게 모든 시나리오에 베어리시한 시나리오를 시장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긴축적인 행보? 글쎄요, 테이퍼링 정도? 테이퍼링을 1월에 당장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 그 정도만 있지,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매파적인 얘기는 과연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2020년도 정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한 현상들이 벌어졌던 거고, 21년도 마찬가지였고, 네.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예상은 했어도. 그러게요. 딱 그게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래요. 사실 예상은 했었죠. 워낙 시가총액 큰 애가 상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자금 유출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런 파급 효과가 이 정도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마 예측하신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죠. 핑계가 아니라요. 정말 좀 이 정도까지 예측하시는 분은 제 주변에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일어난 현상을 한번 좀 볼까요? 시장을 보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상당히 컸어요.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방향성 자체는, 선물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내일 모레 정도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역시도 굉장히 선물 매도가 강하게 좀 나오고 있고, 연일 좀 선물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선물 매도가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을 팔아가면서 나올 수 있는 이 현물과 관련된 매도 물량에 대해서 좀 해치 차원에서의 그런 매도를 미리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이번 주 목요일에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선물의 방향이 외국인의 선물의 방향이 좀 바뀐다라고 하면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번 주 목요일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대량의 선물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연준에서의 그런 긴축적인 행보에 따른 이머징 시장에서의 그런 비중 축소 이런 부분들과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주 목요일이 상당히 좀 중요한 선물 동향을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일단 나온 뉴스를 보니까 금융위에서 공매도를 상반기 중에 정상화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MSCI 그 워치리스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거 가지고도 이제 아마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논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일부 풀어놓은 거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데 전면 해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또 일각에서는 결국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시장이 주식시장이 성장하고 이 좀 안정적이 되려면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의견이 좀 팽팽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국내 시장을 살리는 가장 좋은 길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노는 물이 달라져요. 지금 뭐 작은 이머지 시장에 있다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 상당히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찾게 될 건데 그와 관련해서 공매도의 재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공매도를 허용하는 국가들이니까. 다만, 이게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지금. 너무나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그리고 외국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이 불법적인 공매도 행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그 징계가 어마어마합니다. 벌금을 진짜 몇백억에서 몇천억 단위로 때려버리면서 다시는 불법을 저질 엄두도 못 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처벌을 하는데 국내는 사실 뭐 벌금 수준이 뭐 10억, 20억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걸리면 뭐 10억, 20억 내고 말고 안 걸리면 수익이고 뭐 몇백억씩 수익 나니까 이거 당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만기가 굉장히 짧아요. 지금 근데 여기 얘기는 그게 지금 개선이 돼서 기관이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계속 개인도 그렇게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계속 연장을 해준다라고 합니까? 그 좀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얼마 전에 좀 바뀌긴 했어요. 바뀌긴 해가지고 여전히 지금 뭐 개인들이 공매도에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거의 뭐 롤로버가 거의 무한대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글쎄요, 뭐 지금 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슈가 뭐 저는 확인을 못 해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뭐 공매도가 재개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확실히 좀 고치고 좀 개인 투자자들 좀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틀을 마련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매도가 재개하는 게 맞지 않나. 사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께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작년 연말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에서 상사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밑에 또 공무원들이 부랴부랴 또 일을 또 만들어 간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합리적으로 제도를 뭔가 손보고 개선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개선책을 마련해서 만들기보다는 위에 지시사항에서 억지로 껴서 뭐 이걸 좀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글쎄요, 뭐 썩 그렇게 반가운 뉴스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이거 여러 차례 다뤘는데 저도 이게 좀 헷갈리긴 해요. 일단 근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그 공매도 대주 거래하시는 투자자분이 나오셔서 얘기하셨을 때 이번에 좀 바뀌어가지고 계속 연장 롤오버 하면서 개인들도 그렇게 대주 거래를 좀 그렇게 연장해서 계속 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뭐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그것도 있어요. 개인들은 이걸 물량을 빌리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네, 한정되어 있거든요.
사실 단위가 틀리니까. 예, 외국인들은 이게 빌릴 수 있는 게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쉽게 빌려요. 근데 한국은 이게 연기금이라서 이런 데서 빌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냥 대부분의 그러니까 증권사 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그 해당 증권사에 잔고가 있으면 그 수량만큼을 빌려서 이제 일부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그 정도만 지금 열어져 있는데, 외국인은 정말 크게 빌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저는 전혀 이게 형평성에 맞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근데 하여튼 이 공매도 관련해서는 한번 저희가 또 이 전문가분들 모시고 한번 이렇게 좀 짚어봐야 되겠네요. 일단. 왜냐하면, 공매도 일단 뭐 어감부터가 뭐 마음에 안 들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그걸 따져봐야 돼. 우리 MSCI에 들어가야 돼. 선진국 지수?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거든. 일단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들어가야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좋아. 그런데 전제 조건이 그건 공매도 전면 해제. 그건 뭐 글로벌리 다 그렇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다른 글로벌 국가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서 공매도 제도 불합리한 게 뭐가 있어?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걔네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도만 바꾸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합리적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너무나 외국인들의 그런 맞서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걸 얼마나 국내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저는 좀 아리송합니다. 예. 네. 하여튼 국부 유출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국부 유출이거든요. 예. 네. 자, 이제 기업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요거는 좀 마무리해야죠.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 컸는데 이것은 결국 시장을 장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어렵게 보고 있다, 외국인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 LG엔솔 상장하고. 네, 상장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이 하방으로 계속적으로 대량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국내 시장을 좀 어렵게 보고 있고, 이머지 시장 쪽에서의 그런 비중 축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단순하게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렇게 선물이 매도가 좀 포지션이 잡힌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 선물 지수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 사실 이게 큰 그러니까 의미랄까? 뭐 상황은 항상 개장하면 또 상황이 달라지긴 했었는데 수치가 뭐 1.67 뭐 이 정도 되다 보니 이제 더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유럽 쪽은 영국이라든가 유로스탁스라든가 이런 쪽은 상승 반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장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미국은 진짜 어제 이제 하락을 뭐 장중에 뭐 5% 가까운 좀 하락을 보이면서 사실 2021년 올랐던 거를 다 토해냈죠, 지금. 다 토해냈고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이라도 튀어나와야 되는 구간이 맞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좀 실렸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여기서 좀 더 많은 거래량이 실렸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은 거래량을 좀 실었다는 부분들은 미국 시장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하락폭이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우크라이나 문제 연준에서의 그런 긴축적인 행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는 그 ETF와 관련된 기계적인 매도가 상당 부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결정하고 트리거를 작용을 한 거는 연준에서의 그런 긴축적인 행보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맞는데 그 낙폭의 그 폭을 결정을 한 것은 분명히 기계적인 그냥 ETF의 그 AI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일명 밈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밈 주식들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밈 주식들을
콜옵션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콜옵션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옵션 만기 전후가 되면 상당히 변동성을 많이 키워내는 게 자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1월에 옵션 만기를 맞아서 지난주 금요일에 좀 변동성을 키워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주식 옵션을 손대고 이런 밈 주식을 가지고 손대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계적인 매매 패턴과 만나서 상당히 좀 변동성을 좀 키워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렇게 5%까지 하락할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지수가.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반등을 보였던 이유들도 뭔가 트리거가 작동을 하면 진짜 무섭게 매도가 나오고 또 반대로 작동을 하면 정말 무섭게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제가 전에 미국 헤지펀드에서 근무하는 그 펀드 매니저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그때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AI라든가 자동 프로그램에 의한 이런 매수 매도, 이 매매 때문에 차트들이 되게 급격하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갈수록 더 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한국의 슈퍼컴퓨터 연구원을 일하시는 프로그래머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퀀트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AI 거래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돈을 좀 벌고 있는데 퀀트가 잘 안 맞는다는 거라 이제. 왜냐하면 다 비슷해졌으니까. 모델 자체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모델이 이제 올해서부터 잘 적용이 안 된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변하는가 점점 그 주기를 빠르게 한다는 거라 설정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요 정도의 현상이 벌어졌을 때 매수매도 어떤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요 정도만 나와도 바로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시장이 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변동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네, 저도 동감합니다. 100%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주식시장을 볼 때 사실 이런 변동성이 자주 나타날 것 같아요. 사실 2020년 때 그런 팬데믹 때의 그 한 달 동안 주가 지수가 거의 폭락하는 수준까지 왔을 때도 마찬가지. 그때도 이런 기계적인 매도에 의해서 증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랬다라고. 그러니까 매도가 일어났던 원인 중에 거의 70%가 기계적인 매도였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분석이 되어 있는 사례거든요. 작년 2020년 그 팬데믹 때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좀 변동성을 키우는 것들은 기계는 눈이 없잖아요. 뭔가 진짜 딱 작동을 하면 정말 폭탄 던지듯이 매물이 쏟아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주식시장에 임할 때 어느 정도의 변동성,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좀 큰 변동성은 감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주가 지수가 뭐 미국에서 2%만 빠지더라도 와 이거 큰일 났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2%가 너무 흔해요. 한 4% 정도는 빠져줘야지 이거 좀 미국이 조정을 받았나 이 정도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변동성이 정말 커졌다. 우리 투자자들도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하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좀 해지를 해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계좌를 꾸려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 그러니까 이게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블랙 먼데이인가? 그 미국 그때 빠졌을 그때도 아마 AI 프로그램에 맞아요. 의한 그 어떤 그 현상이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게 AI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소수만 이제 쓰다는 거 보다 보니까 어디서 갑자기 대량 매도가 딱 나오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공포심이 야 이거는 그 큰 손이 던지다 보다 뭔가 큰 이슈가 던졌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때는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일정 부분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기계적인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또 인지를 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분하고 내가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럼 그런 AI들이 점점 기승을 부리는 시대가 돼가는데 우리가 그들과
그 기계들과 이겨서 아니,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는 긴 안목의 투자, 중장기 투자 이게 맞는 걸까? 아니면 정말 빠르게 우리 돈가 그들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팔고 빠르게 사고 빠르게 팔고 근데 이게 사실 이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후자 쪽은 뭐 과연 그게 가능한 개인 투자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갈수록 기계가 이게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시장에서는 중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사실 이렇게 기계적인 AI의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발달이 될수록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설 것이 점점 없어지죠. 예. 사실 저희 같은 사람한테 맡길 필요가 없죠. 자산 자체를. 그냥 프로그램에다 맡기고 프로그램만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프로그램 돌려놓고 그냥 일 보고 오면 알아서 매수 매도가 다 되어 있을 테니까. 저희 같은 일차이가 상당히 좀,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그 AI 도입하면서 확 감원됐었대잖아요. 본사도.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기계를 이기려면 시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시대적인 흐름에 맡겨서 그 변동성을 다 무시를 하고 큰 추세만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 시간에 좀 투자하는 것이 유일하게 기계를 이기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되어집니다. 네. 네. 근데 그러려면 멘탈이 좋아야 돼요. 멘탈이. 지금 같은 시장도 그러니까. 웃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라 그럴까요?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 남들이 모두 옳다고 할 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고집이랄까? 그 자기의 생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용기? 하여튼 뭐 판단력? 결국 이 감정, 멘탈이 점점 중요한 시점이 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예, 맞아요. 뭐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첫 번째도 멘탈이고 두 번째도 멘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심리 게임이잖아요. 심리 게임. 뭐 기업 분석, 뭐 시장 분석, 시황 분석 뭐 이런 것들은 다 둘째치고 결국은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지금 있는지가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주가 지수가 빠졌을 때 이게 기회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지금 하락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렵다. 빨리 뭐 조금만 반등 나오면 다 매도해버리고 그냥 주식 안 봐야지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다 심리에서 비롯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이다.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 가장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자, 이제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어쨌건 시장이 뭐 결국 오늘 나스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투자 심리가 결정이 되겠지만 근데 이게 뭐 좋아도 디커플링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뭐 큰 우리 뭐 지지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될 수 있겠죠. 내일 또 추가 하락한다면 사야 되냐? 아니면 계속 지켜봐야 되냐? 아니면 빨리 팔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팔고 도망가야 되냐? 이건 뭐 매번 나오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지만 다 틀려요. 우리 한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는데요. 지금 어때요? 사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거의 다 왔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또 말하면 또 이게 반대로 갈까봐 좀 무섭긴 한데 심리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체감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다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되돌림 현상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좀 주식을 좀 샀어요. 저는 좀 주식을 샀고 만약에 오늘 미국 돌아가는 꼴이 나스닥 선물이 거의 뭐 한 1% 중후반대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개장을 해야지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어제 새벽에 그렇게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은 언제든지 좀 이렇게 또 변동성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개장하고 난 다음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 나스닥 선물이 빠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오늘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일 국내 시장은
개파락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볼게요. 이런 모습에서 개파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개파락 자리가 단기적인 접전 라인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내일 미국 시장이 빠지고 내일 국내 시장이 개파락을 해서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도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하고 마찬가지로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 FOMC 회의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주 목요일에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런 이벤트적인 이슈를 봤을 때 적어도 지금의 이 하락 파동이 1차적으로는 마무리 국면을 좀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2750 이하에서는 PER 밴드 10배 정도고, PBR 밴드가 100이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밸류에이션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수대에서 매도를 좀 도망가기에는 실익이 좀 많이 없다. 실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반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각각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좀 용감하게 바닥권에 대한 인지를 하고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난 더 많이 빠질 것 같아 판단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건 지금은 뭔가 판단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마음이라도 편안한데, 많은 분들이 판단을 못 내리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자꾸 마음만 상해가면서 이제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증시에서는 가장 큰 호재가 뭔지 아세요? 싸다는 거? 네, 가격이 싸다라는 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거는 불변은 진리입니다. 네,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싸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긴 우리가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손실을 30% 40% 본 분들 입장에서는 괴롭고 이거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만, 바깥에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이 볼 때는 또 이거 지금 싸졌는데 지금 사야 될 때 아니야 라고 계좌를 여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호시탐탐 지금을 노려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지도,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거지, 주식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유도 없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주식을 지금 살려고 지금 준비 중인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주식을 살려고 할까라는 부분도 한 번쯤은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까 그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성인이 된 딸한테 계좌 빨리 만들라고 해가지고 어제 오늘 매수했다고, 딸 처음으로 주식 투자 시켰다고, 이럴 때 사모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군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이 옳고 그르고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그리고 이거 오늘이 하락의 어떤 마지막 날이 아닐 수 있지만, 어쨌건 많은 분들이 바닥에 대한 가까워졌다, 근처 아니냐, 이러한 인식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거는 사실 좀 허망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상승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그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이 높은 방법은 수급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외국인의 선물 매도 동향이 방향성이 바뀌어서 여기서 플러스가 찍히는데, 지금 이틀 연속 한 8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지만 어느 날 1조 원 가까운 매수가 보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좀 매우 가까워졌다. 제가 볼 때는 확률이 거의 한 7, 8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선물 매수세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때가 바닥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언가가 개파락을, 그러니까 뭔가 충격이 아침에 빵 와가지고, 그러니까 새벽에 왔겠죠. 새벽에 와서 공포 심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침 시초가부터 뭔가를 던지려는 그 마음. 그게 이제 개파락으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매도 물량을 다 잡아먹고 올랐을 때는 양봉이 만들어지겠죠. 이때가 또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만약에 개파락을 해서 양봉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도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조심스럽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반대 매매가 600억대였다면서요? 그게 지금 역대 최고라고 네, 그러는데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오면서 또 정정된 기사가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증권사가 집계를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집계가 잘못돼가지고 뭐 금액이 반대 매매 금액이 또 그게 아니다더라 뭐 이렇게 그런 또 뉴스도 있더라고요. 예.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요즘에 뭐 하여튼 그러니까 뉴스가 시장도 요새는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와 뉴스와 이 모든 게 다 섞여가지고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자기의 우리 공부해야 된다는 말 좀 허망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내가 들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정말 이번 1월 시장이 역대급의 1월 시장인 것 같아요. 정말, 뭔 국내 시장은 이렇게 이슈거리가 많은지, 저는 요 한 20일 넘는, 20여 일 동안에 거의 주식 한 20년 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정도의 피로감과, 그러니 이렇게 십수년 된 경험자들도 이렇게 느낀다면 작년에 시장에 들어온 우리 주린이들은 어떻겠냐고. 자고 일어나면 뭔가 악재가 흘리는 거지, 나오는데, 예. 확실한 거는 쉬운 시장이 아니고요. 저같이 주식을 먹고 사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거 분명히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뭔가 내가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하락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내의 그런 미비한 제도적인 여건들이라든지 그냥 일부 대주주들의 그런 횡포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국내 시장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분들은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다 또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시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투자 공부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며칠 후면 설이 시작이 되죠. 이 설 연휴. 어쨌건 설 이제까지 데이터들로는 설 연휴 전에는 뭔가 시장이 어려웠다. 그런데 이제 연휴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공교롭게 다음 주가 설이잖아요. 항상 구정이라든지 추석 전에는 매도 물량이 국내 시장에 항상 있어 왔었거든요. 공교롭게 또 이번 주에 또 그런 매도 물량이 또 섞여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버물려지다 보니까 뭔가 딱 이것 때문에 빠집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에요, 지금. 네. 네. 근데 어쨌든 나스닥 같이 어제 그런 모습, 장중에 그러니까 지수가 5% 가까이 빠지다가 밑꼬리를 끌면서 0.3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거래량도 좀 실리고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일어나는 현상 아닌가요? 맞아요. 바닥에서 이런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오늘 같은 경우에 적어도 0.5% 또는 1% 정도의 상승을 보였어야지만이 이제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하면서 조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까지 같이 지금 엮여가면서 굉장히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낙폭이 좀 과하게 좀 빠지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 지금 많이 힘든 분들은 이런 것이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정말 난다긴다는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그리고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로 좀 그러니까 위안이 좀 될까요? 이런 것들이? 네, 저도 10년 넘게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을 해가면서 꾸준히 진짜
뭐 제 고객들 중에 10년 넘은 고객들도 계시거든요. 꾸준히 계좌 잔고를 우상향하면서 끌고 왔는데 이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저도 솔직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시장이 돌려 나왔을 때는 또 잘 또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뭐 많은 투자자분들도 시장만 조금 안정화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또 때가 올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고 비관하시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 지금은 내가 잘 못해서라기보다 그냥 전체 시장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본인 탓을 안 하는 게 좀 지금의 멘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유안타증권 한상혁 차장님과 함께 했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일단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또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죠. 분명한 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바닥은 거의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지나봐야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드러나겠지만 그렇죠. 참 지나고 우리가 봐야죠. 지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어쨌든 내가 좋은 주식을 들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이냐, 하여튼 비투만 안 하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 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 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어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도에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경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